어르신 3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시어머니가 제 은행카드를 몰래 가져가 시누이 가족과 여행. 제가 카드 정지만 하자 5명이 런던 길거리에서 자게 됐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는 서울의 늦얼음 소나기는 공기를 끈적하고 답답하게 만들었다. 지금 내 심장처럼 숨막힐 듯이 눅눅했다. 일주일간의 부산 출장을 마치고 나는 무거운 여행 가방을 끌며 현관으로 들어섰다. 내 보금자리에서 잠시나마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나를 맞이한 것은 남편의 미소도 익숙한 깔끔함도 아니었다. 소름 끼칠 정도로 난장판이 된 집이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과자 부스러기와 포장지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고 주말마다 내가 꼼꼼하게 닦던 광택나는 나무 바닥에는 담배꽁초가 흩뿌려져 있었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짜증을 꾹 눌러 참았다. 틀림없이 시어머니와 귀하신 시누이가 내가 없는 틈을 탑 눌러보셨겠지. 나는 한숨을 쉬며 나중에 치우기로 하고 짐을 풀기 위해 침실로 향했다. 하지만 침실 문이 열리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 했다. 우리 부부에게 가장 사적인 공간이어야 할 침실은 마치 폭풍이라도 한번 휩쓸고 간 것처럼 엉망이었다. 옷장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내 옷들은 모조리 헤집어져 침대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다. 화장대 서랍은 끝까지 당겨져 있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나는 서둘러 협탁으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남편남과 나의 5년치 땀과 눈물이 담긴 공동 저축 카드가 들어있는 작은 상자가 있었다. 텅 비어 있었다. 빨간 벨벳 상자는 뚜껑이 열린 채 뒹굴고 있었고 그 안에 있어야 할 은행카드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다. 손이 떨렸다. 나는 곧바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은행 앱을 열었다. 화면이 켜졌고 잔액을 확인한 나는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고 입을 틀어막아야 했다. 계좌 잔액은 몇천 원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가장 최근 거래 내역이 비웃듯이 빨간색으로 떠올랐다. 베트스타 국제여행사 계좌로 7천만 원 이체 완료. 7천만 원, 그것은 우리가 더 넓은 집을 사고 내가 그토록 바라던 첫 아이를 맞이하기 위해 5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전 재산이었다. 그 돈이 눈 깜짝할 사이에 증발해버린 것이다.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는 것을 진정시키기 위해 심호흡을 했다. 이때 공황 상태에 빠져선 안 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 나는 2달 전 시누이가 잔돈을 훔쳐가는 것 같아 몰래 설치해둔 탁상시계 모양의 소형 보안 카메라를 떠올렸다.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 앱을 열고 녹화 기록을 되감았다. 그저께였다. 화면에는 시어머니 한 여사와 시누이 투이가 우리 침실을 뒤지는 모습이 선명하게 잡혔다. 영상 속에서 한 여사는 태연하게 내 핸드백을 뒤지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그냥 가져가. 남이가 엄마한테 다 말했어. 남편 돈이 우리 집 돈이지. 저 며느리녀는 남이야. 뭘 알겠어? 투이는 키득거리며 카메라를 향해 내 은행 카드를 흔들었다. 역시 남 오빠가 엄마랑 저한테 제일 잘해요. 이번 유럽 여행 가서 쇼핑 실컷 해야겠어요. 근데 엄마, 비밀번호는 오빠 생일 맞죠? 당연하지. 남이가 엄마한테 알려줬어. 그냥 마음껏 쓰고 와. 마이는 신경 쓰지 마.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에 박히는 바늘 같았다. 아프고 쓰라렸다. 그들의 눈에 나는 그저 돈 버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시어머니의 탐욕이나 시누이의 뻔뻔함이 아니었다. 내가 전적으로 믿었던 남편, 남의 공모였다. 나는 남에게 전화를 걸었다. 길게 이어지는 벨소리는 내 속을 태웠다.
마침내 그가 전화를 받았다. 주변이 시끄러운 것으로 보아 술집에 있는 모양이었다. 여보, 왔어. 왜 이 시간에 전화야? 나는 테이블 모서리를 꽉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지만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애썼다. 우리 공동 저축 카드 어디 있어? 방금 확인했는데 7천만 원이 여행사로 이체됐어. 당신 이 일 알아? 수화기 너머로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가벼웠다. 아, 그거. 엄마랑 투이가 유럽 여행 가려고 잠깐 빌려 쓴 거야? 투이 생일이기도 하고 처가에 우리 집 잘 산다는 거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 내가 엄마한테 카드 빌려드려서 투어 예약하게 했어. 잠깐 빌려 썼다고. 나는 목이 메는 것을 느끼며 목소리를 높였다. 7천만 원은 우리 둘이 집 사려고 5년 동안 모은 돈이야. 당신은 내 허락 한마디 없이 마음대로 빌려줘. 그리고 무슨 자격으로 내 돈으로 그렇게 낭비하는 거야? 남은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쪼잔하게 굴어? 엄마랑 투이는 내 가족, 내 핏줄이야. 돈은 다시 벌면 되잖아. 가족 체면이 중요한 거지? 당신이 아내라면 시댁을 위해 희생하고 도와야지. 맨날 돈 타령하니까 듣기 싫어 죽겠어. 체면, 나는 쓰라린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은 우리의 노후 자금, 집 살 돈, 아기 가질 돈을 당신 여동생의 허황된 체면을 사주는 데 쓰고는 나한테 계산적이지 말라고 해? 똑똑히 들어. 그건 공동 재산이야. 당신 혼자 마음대로 처분할 권한 없어. 오버하지 마. 남이 내 말을 잘랐다. 그의 어조는 더욱 거칠어졌다. 이미 일은 벌어졌고 엄마랑 투이도 갔어. 돌아오면 다시 이야기하자. 우린 한 가족이잖아. 당신 때문에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마으나 지금 손님 접대 중이야. 집에 가서 이야기해. 차가운 뚜뚜 소리가 들려왔다. 전화는 끊겼고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신뢰마저 끊어졌다. 나는 침대 끝에 털썩 주저앉았다. 어지러워진 방을, 그리고 활짝 웃고 있는 우리 부부의 결혼 사진을 바라보았다. 결국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는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내 노력을 존중하지 않았다. 남에게 나는 그저 자기 가족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돈 잘 버는 고급 가사 도우미에 불과했다. 고통은 점차 다른 감정, 차갑고 날카로운 증오로 바뀌었다. 그들은 나를 만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봤단 말인가? 크게 착각했다. 나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들이 법과 부부의 정을 무시했다면 나는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선사할 것이다. 이 7천만 원은 반드시 돌려받을 것이며 그들이 지불해야 할 대가는 그 호화로운 여행보다 훨씬 더 비쌀 것이다. 이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머릿속은 프로그래밍된 기계처럼 최대 속도로 작동했다. 배신당한 고통은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나는 그것을 한쪽으로 밀어냈다. 지금은 눈물이 가장 쓸모없는 것이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냉정함과 완벽한 계획이었다. 다음 날 아침 첫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올 때 나는 말끔하게 차려입고 다크서클을 가릴 정도로 가볍게 화장을 했다. 은행이 문을 열자마자 달려갔다. 거래 내역 전체를 상세히 요청하고 긴급 카드 정지 절차를 밟는 나를 직원은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손에 든 명세서를 내려다보았다. 모든 글자와 숫자가 철벽 같은 증거로 선명하게 드러났다. 7천만 원가 공동계좌, 나의 명의가 주계좌,
에서 베트스타 국제여행사 계좌로 직접 이체되었다. 나는 은행의 각 페이지마다 확인 도장을 찍어달라고 신중하게 요청했다. 이것이 나의 첫 번째 법적 무기가 될 것이다. 은행을 나서자마자 나는 대학 동창이자 서울에서 잘나가는 변호사인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가 격앙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요약하자 아는 즉시 오전 회의를 취소하고 명동의 단골 카페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다. 내가 도착했을 때 아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아내 동료이자 재정 및 이혼 소송 전문가인 변호사 젠지오 씨이 함께였다. 나는 상세 거래 명세서와 보안 카메라 영상이 담긴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정말 너무하잖아요. 아는 영상을 다 본 후 테이블을 탁 치며 나를 대신해 얼굴을 붉혔다. 이건 명백한 재산 절도 행위예요. 시어머니든 남편이든 마이 씨 동의 없이 카드를 가져가 비밀번호를 사용해 이렇게 큰 금액을 이체한 것은 심각한 법률 위반이에요. 변호사 옥은 좀 더 침착했다. 그녀는 안경테를 밀어 올리며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다. 마이 씨, 유리한 점이 아주 많아요. 첫째, 이 계좌는 마이 씨가 주명의자이거나 공동 명의이고 남편이 마이 씨의 동의 없이 제3자, 시어머니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돈을 인출하게 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둘째, 이 영상은 한 여사와 투이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가로챘다는 황금 증거예요. 하지만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경찰은 보통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사건으로 몰고 가려면 우리는 아주 강경하게 나가야 하고 명확한 국제적 요소나 사기 행위가 필요해요. 저는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돈을 되찾는 것을 넘어 그들의 탐욕과 뻔뻔함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고 싶어요. 그들은 지금 어디서 여행하고 있죠? 제가 확인해 볼게요. 아니, 휴대폰을 들었다. 나는 그녀를 막았다. 내가 할게.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해. 나는 걱정 많은 아내의 역할을 해야 하니까. 나는 심호흡을 하고 베트스타 국제여행사 한라인으로 전화를 걸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 나는 목소리 톤을 바꿔 달콤하고 걱정 가득한 어조로 말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 씨의 아내 마이예요. 저희 시어머니 한 여사님과 시누이 투이 씨가 귀사의 유럽 투어에 참여하고 계시죠? 큰일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고혈압이 있으신데 제가 약 챙기는 걸 깜빡했어요. 혹시 지금 머물고 계신 런던 호텔 이름과 구체적인 일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현지에 있는 지인에게 약을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해야 해서요. 너무 걱정돼서요.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남편한테 혼날까 봐요. 착하고 책임감 있는 며느리의 걱정 가득한 목소리를 들은 상담 직원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친절하게 정보를 검색하여 상세히 알려주었다. 아이고, 고객님께서 정말 사려 깊으시네요. 손님 일행은 15일 5개국 유럽 프리미엄 투어 중이십니다. 현재는 영국 런던에 계시고요. 묵고 계신 호텔은 5성급으로 아주 유명한 별표 랭딘 호텔, 별표입니다. 그곳에서 3박을 하신 후 프랑스로 이동하실 예정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수첩에 급히 메모했다. 혹시 예약 코드를 알려주시면 지인이 프런트에 연락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네, 예약 코드는 LDUK-78923입니다. 예약 대표자 성함은 한 여사님이십니다. 정말 고마워요. 살려주셨어요. 나는 전화를 끊었고 입가에 머물던 미소는 차가운 눈빛으로 순식간에 사라졌다. 랭딩 호텔, 런던. 그들은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좋다. 랭딩 호텔, 런던. 나는 옥 변호사 쪽으로 종이를 밀었다. 혹시 저쪽 영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옥 변호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런던에 아는 로펌이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그들의 자금줄을 끊어야 합니다. 호텔 측에 경고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안과 옥 변호사와 상세한 계획을 논의한 후 나는 카페를 나와 부모님의 오래된 아파트로 향했다. 부모님은 3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이 작은 아파트는 나에게 남겨진 유산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보존해 두었고 가끔 와서 향을 피우며 따뜻했던 기억을 되찾곤 했다. 나는 부모님 침실에 있는 작은 금고를 열고 결혼 예물 상자를 꺼냈다. 그것은 어머니가 평생 모아 결혼하는 날 내게 주신 순금 장신구들이었다. 나는 한 여사의 눈을 피하기 위해 시댁에 가져가지 않고 여기에 보관했었다. 나는 또한 내가 유일한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부모님 명의의 예비 저축 통장도 확인했다. 그 안에는 이 아파트를 수리하여 제사 공간으로 쓰려고 했던 약 2천만 원가 남아 있었다. 나는 어머니의 장신구들을 쓰다듬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골랐어요. 하지만 제가 누구에게도 당하게 놔두지 않을게요.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강하게 살 거예요. 나는 이 재산들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이것은 이 폭풍우가 지나간 후 내 삶을 다시 시작할 자본이 될 것이다. 나는 남과의 결혼 생활이 끝났음을 알고 있었다. 이 비열한 배신은 용서받을 수 없었다. 나는 아파트 문을 잠그고 전투를 준비하는 전사처럼 밖으로 나섰다. 계획은 준비되었고 이제 방아쇠를 당길 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복수 계획의 다음 단계를 실행하기 시작했다. 한국 시간으로 저녁 8시, 런던은 한낮이었다. 아마도 지금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5성급 호텔에서 즐겁게 인증사진을 찍거나 애프터눈 티를 즐기고 있을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한 여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돈의 출처를 명확히 알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어머니, 투이와 여행은 재미있으세요? 제가 집에 와보니 계좌에서 7천만 원이 인출되었다고 알림이 와서요. 혹시 제 카드를 사용하신 건가요? 2분도 채 되지 않아 휴대폰이 울렸다. 한 여사는 예상대로 우월하고 도전적인 어조로 답장했다. 재미는 무슨, 도착하자마자 피곤해 죽겠다. 그리고 문자 보내서 귀찮게 하지 마. 남이가 쓰라고 했으니까 쓰는 거지. 내 남편 돈이 내가 키운 내 돈이나 마찬가지야. 쪼잔하게 굴지 마. 돈 움켜쥐고 있다가 죽으면 가져갈 수 있는 줄 아니? 쇼핑 중이니까 전화하지 마. 나는 그 메시지를 캡처하여 컴퓨터의 증거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클라우드에도 백업했다. 그녀는 스스로 덫에 걸렸다. 이 메시지는 그녀가 내 계좌에서 돈이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비록 그것이 남의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소비 행위를 인정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다음으로 나는 이메일을 열고 런던 랭딩 호텔의 위험관리 부서와 프런트에 직접 보낼 편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옥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나는 날카롭고 심각한 법률 용어를 사용하여 영어로 편지를 썼다. 제목, 긴급경고, 금융사기 및 예약 취소 요청, LDUK-78,923. 랭딩 호텔 경영진 귀하. 저는 한 여사 및 투이 씨의 예약 코드, LDUK-78,923에 사용된 신용카드 은행 계좌의 법적 소유주인 마이입니다. 저는 이 결제가 심각한 카드 절도 및 금융사기의 결과임을 알리기 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
저는 이미 이 사실을 한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접수 확인서 및 은행 명세서 첨부. 현재 귀 호텔에 투숙 중인 사람들은 불법적인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은행에 사기를 이유로 해당 금액의 환수, 차어지백을 요청했습니다. 호텔 측의 법적 문제와 재정적 손실을 피하기 위해 귀하께서는 이 예약을 즉시 취소하고 위에 언급된 개인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그들의 투숙을 허용할 경우 귀하는 범죄를 통해 얻은 재산 소비에 공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마이 올림. 나는 빨간 도장이 찍힌 은행 명세서 사본, 내 신분증 스캔본, 그리고 안 변호사가 미리 준비한 고소장 초안을 첨부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른 후 나는 의자에 기대어 차가운 만족감이 온몸에 퍼지는 것을 느꼈다.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5성급 호텔들이 신용카드 사기 문제에 극도로 민감하다. 그들은 범죄 혐의가 있는 몇몇 손님 때문에 자신들의 명성과 돈을 걸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다. 이메일을 보낸 지 약 30분 후 내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메시지가 아니라 은행 앱에서 온 알림이었다. 보안 경고, 비밀번호 3회 이상 오류 입력. 고객님의 예비 저축 계좌번호 끝자리 8899가 임시 잠금 처리되었습니다. 나는 비웃듯이 입꼬리를 올렸다. 역시 남은 7천만 원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예비 저축 계좌에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마도 낮에 내가 날카롭게 따지고 들었거나 여행사나 어머니 쪽에서 추가 비용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남은 돈까지 긁어 모으려고 내 계좌에 로그인을 시도했던 것이다. 하지만 남은 나를 너무 과소평가했다. 7천만 원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직후 오늘 아침 은행을 나서자마자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모든 계좌, 이메일, 소셜미디어의 비밀번호를 전부 바꾸는 것이었다. 그는 여전히 예전 비밀번호 자신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로 로그인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곧바로 내 휴대폰이 울렸다. 남이었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무슨 일이야? 수화기 너머로 남의 분노에 찬 고함이 터져나왔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마이? 왜 내가 내 은행 계좌에 접속할 수 없는데? 내가 비밀번호 바꿨어? 엄마가 지금 호텔 보험금인가 뭔가를 더 입금해야 한다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대. 당장 2천만 원 나한테 이체해. 당신 미쳤어. 나는 섬뜩할 만큼 침착한 목소리로 반문했다. 당신은 방금 어머니와 여동생이 내 돈 7천만 원을 훔치게 방조했어. 그런데 뻔뻔하게 2천만 원을 더 요구해? 그건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기신 유산이야. 한 푼도 건드릴 생각 마. 내가 감히 우리 엄마한테 도둑이라고 했어? 너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어? 남이 소리쳤다. 내가 내 남편이야. 내 돈은 내가 쓸 권리가 있어. 당장 이체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혼할 거야. 너를 이 집에서 쫓아낼 거라고. 이혼. 나는 크게 웃었다. 텅 빈 방에 내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남아, 당신은 내가 이 썩어빠진 가족에게 미련이 남아있다고 생각해? 이혼하고 싶어. 좋아. 하지만 법원에 가기 전에 내가 런던으로 보낸 문제더미나 어떻게 해결할지 궁리해봐. 오늘 밤 어머니와 여동생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기를 빌게. 잠잘 곳이 있다면 말이야. 나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고 남의 번호를 즉시 차단했다. 더 이상 그의 어떤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았다. 오늘 밤 머나먼 런던에서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머리 위로 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서울의 작은 방에서 이 흥미진진한 연극이 끝나는 것을 지켜볼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반차를 냈다. 집에 누워 울기 위해서가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장소인 경제범죄수사대에 가기 위해서였다. 안 변호사와 옥 변호사가 동행해 주었고 두 변호사의 존재는 위험 있는 경찰서 본부에 들어서는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나는 조사관의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철을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은행 직인이 찍힌 상세명세서, 집안의 보안 카메라 영상이 담긴 VCD, 은행의 비정상 거래 확인서, 그리고 나와 한 여사 사이의 오간 문자 메시지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조사관은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나를 올려다보며 엄숙하게 말했다. 마이 씨, 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확실합니까? 고소 대상은 시어머니와 시누이입니다. 만약 우리가 재산절도 혐의로 형사사건을 기소하게 되면 7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형량이 매우 높아 가벼운 집행유예부터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조사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확실합니다. 그들은 조직적이고 고의적으로 제 개인 재산을 침해했습니다. 제가 연락하여 환불을 요구했을 때도 협조하기는커녕 저를 조롱하고 도발했습니다. 저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의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은행에서 온 알림이었다. 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여행사 명의의 수취 계좌에 있는 7천만 원에 대해 일시적인 지급 정지 요청을 수락했다는 내용이었다. 적어도 그 돈은 더 이상 유용되지 않을 것이다. 경찰서를 나선 후, 옥 변호사는 나에게 국제전선의 소식을 알려주었다. 런던의 협력 로펌이 나의 위임장을 접수했다. 그들은 런던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에 영국 영토 내에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고소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한국에서 보낸 증거를 바탕으로 그곳 경찰은 랭딩 호텔 투숙객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소환할 충분한 근거를 갖게 되었다. 그날 저녁, 남이 집에 돌아왔다. 그는 살기가 가득한 얼굴로 거실로 들어섰다. 내가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보자 그는 달려와 가죽 가방을 테이블 위에 쿵 소리가 나도록 내던졌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했어, 마이? 왜 여행사에서 전화가 와서 카드가 정지되고 돈이 지급 정지됐다는 거야? 너 우리 엄마랑 투이를 거기서 얼어 죽게 만들 작정이야. 나는 읽던 책을 접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난 누구도 죽이지 않았어. 그저 내 재산을 보호하고 있을 뿐이야. 당신과 당신 가족이 내 돈을 훔쳤으니 내가 경찰에 신고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당신 자신을 더 걱정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제출한 고소장에 당신이 비밀번호를 제공한 적극적 조력자로 명시되어 있으니까. 남은 얼어붙었다. 그는 내가 정말로 이런 일을 벌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는 이전의 사소한 다툼처럼 내가 그냥 협박만 할 거라고 생각했다. 남의 얼굴은 붉어졌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다. 너 미쳤구나. 그들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야. 내가 이 집 며느리라면 가족의 명예를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지. 당장 고소 취하해. 취하하지 않으면 이혼할 거야. 내가 이혼할 거라고. 너는 빈손으로 쫓겨날 거야. 나는 벌떡 일어나 남과 맞섰다. 나는 더 이상 예전에 참고 사는 아내가 아니었다. 당신이 나를 이혼으로 협박해? 아주 잘 됐어. 나야말로 그걸 바라왔으니까. 당신이 이 집 며느리라는 칭호에 내가 미련이 남아있을 것 같아. 이혼 신청서 써 내가 당장 서명할게. 하지만 명심해, 이혼 문제와 형사사건은 별개야. 이혼하더라도 당신 어머니는 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할 거야.
그리고 가족의 명예? 당신들이 내 돈 훔칠 계획을 세웠을 때 이미 쓰레기통에 처박은 거나 마찬가지야. 남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나를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나는 항상 고분고분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순한 양이었다. 이 격렬한 반항은 그를 극도의 혼란에 빠뜨렸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감성적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마이, 진정해. 부부는 한 이불 덮고 사는 사이잖아. 우리끼리 이야기로 풀자.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남들이 비웃을 거야. 우리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차마 법적인 문제에 엮이게 할 수 있어? 고소 취하해. 내가 약속할게.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천천히라도 갚으라고 할게. 천천히 갚아. 7천만 원을 며칠 만에 써놓고 언제까지 천천히 갚을 건데? 다음 생까지? 협상은 없어. 하나, 당장 전액을 갚아라. 둘, 법정에서 보자.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고 남은 거실 한가운데에 무력감과 공포에 질린 채 꼼짝 못하고 서 있게 내버려 두었다. 다음 날 아침 런던발 소식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내가 보낸 경고 이메일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효과를 발휘했다. 국제적인 5성급 브랜드인 랭딩 호텔은 한국 경찰의 증거와 금융사기 통보를 받자마자 즉시 행동을 개시했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호텔의 회신 이메일을 읽었다. 그들은 한 여사와 투이 씨의 투숙을 취소하고 현지 경찰을 불러 조치했다고 통보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호화로운 호텔에서 쫓겨나 런던의 차가운 거리 한복판에서 짐가방을 끌고 서 있는 볼품없는 모습이 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다. 하지만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투이는 허세를 부리고 사리분별을 못하는 본성 그대로 스스로 미디어 폭탄에 불을 붙였다. 쫓겨나기 직전 그녀는 페이스북에 호화로운 인증샷과 함께 이런 글을 올렸다. 런던은 춥지만 마음은 따뜻해. 이 여행을 지원해준 오빠와 새언니에게 고마워. 우리 가족 제일 사랑해. 나는 즉시 그 게시물을 캡처하여 안 변호사에게 보냈다. 아는 일을 수사기관에 추가 증거로 전달했다. 길거리로 쫓겨난 후 투이는 또 다른 게시물을 올렸다. 순진하다 못해 멍청한 내용이었다. 호텔들 일 처리 왜 이래? 신용카드 문제 때문에 손님을 갑자기 쫓아내다니. 이 돈은 새언니한테 빌린 거지 훔친 게 아닌데 뭘 이렇게 난리야? 정말 서양 사람들 이상해. 바로 이 새언니한테 빌렸다는 인정 문구가 그들의 법적관에 못을 박았다. 옥 변호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마이 씨, 투이 씨가 소셜미디어로 자백했어요. 영국 쪽 변호사가 전부 캡처해 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발뺌할 수 없게 됐어요. 비극의 절정은 히스로 공항에서 벌어졌다. 런던 경찰은 한 여사와 그녀의 딸이 귀국 항공권을 사서 서둘러 도주하려다가 카드 정지로 현금이 없어 발이 묶인 채 대합실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그들을 발견했다. 경찰이 고소장에 따라 조사를 위해 동행을 요청하자 한 여사는 통제력을 잃었다. 샵사인 해노이 맘 런던 멜트다운, 런던에서 소동 피운 서울 아줌마 라는 해시태그와 함께한 영상이 트위터와 틱톡에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갔다. 영상 속에서 한 여사는 공항 바닥에 드러누워 발을 동동 구르며 한국어와 서툰 영어를 섞어 소리치고 있었다. 노 펄리스, 노 제일, 마이 손머니, 마이 도터 인로 베드, 아이 테이크 머니 리지터미트. 억울해요, 여러분. 못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해치고 있어요. 겨우 7천만 원 쓴 것 가지고 경찰에 신고해서 나를 잡아가려고 해.
영상을 찍은 국제관광객은 아래의 이 여성이 며느리 돈을 훔쳤다고 인정하며 희수로 공항에서 드러누워 떼쓰고 있다. 정말 창피한 일이다라고 주석을 달았다. 이 영상은 순식간에 한국 네티즌들에게 발견되어 빛의 속도로 공유되었다. 대형 팬페이지들은 경쟁하듯 이 영상을 올렸다. 수천 개의 분노한 댓글이 한 여사와 투이에게 쏟아졌다. 맙서사, 대한민국의 얼굴에 먹칠하는군. 며느리 돈 훔쳐서 호화 여행 가놓고 소리를 지르다니. 저런 시어머니는 세상에서 사라져야 해. 며느리 언니 최고다. 현장에서 바로 카드 정지시키다니. 탐욕스러운 것들 꼴 좋다. 나는 영상을 보았다. 한때는 그토록 거만했던 시어머니가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는 모습을 보았지만 통쾌함보다는 씁쓸함만 느껴졌다. 한때 저 여자를 어머니라고 불렀다는 사실이 쓰라렸다. 바로 그날 정오, 베트스타 국제여행사의 사장이 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이 씨,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는 결제 대금이 사기 자금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현재 이 사건으로 인해 회사 신뢰도에 막대한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7천만 원 전액을 고객님 계좌로 즉시 환불해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고객 일행의 모든 서비스도 취소했습니다. 부디 저희 회사에 대한 고소는 취하해 주시거나 최소한 저희 회사가 무관함을 확인해 주셔서 법적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돈은 돌려받겠습니다. 유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한 여사와 투이 씨에 대한 고소는 제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들이 법적 책임을 질 때까지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귀사에서는 지금 당장 환불을 해준다면 저는 귀사를 피해자로 간주하고 연대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송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후, 띵동 하는 입금 알림 문자가 울렸다. 7천만 원가 원래 주인에게 돌아왔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첫 번째 단계가 완료되었다. 그날 저녁, 남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몰골은 처참했다. 옷은 구겨져 있고 수염은 덥수룩하며 눈은 퀭하고 충혈되어 있었다. 아마도 그는 어머니의 영상을 보았고 인터넷에서 쏟아지는 욕설 댓글을 읽었을 것이다. 그가 그토록 신봉했던 명예와 체면은 이제 시궁창 바닥에 짓밟힌 상태였다. 그는 가방 하나를 들고 와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안에는 현금 뭉치들이 들어있었다. 아마도 그는 여행사에서 돈을 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친구들에게 급하게 빌렸거나 사채를 쓴 돈일 것이다. 아니면 현금을 가져오면 내가 더 쉽게 말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남은 것이 한가운데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이는 어젯밤의 공격적인 태도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행동이었다. 마이, 제발. 내가 빌게. 엄마와 투이를 용서해줘. 여기, 돈 가져왔어. 7천만 원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줄게. 고소 취하해줘. 영국 쪽에 전화해서 풀어달라고 해. 연로하신 어머니가 감옥살이는 견디지 못하실 거야. 나는 내 발 아래 무릎 꿇고 있는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한때 나의 세상이었고 평생 나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남자. 지금 그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비굴한 애원이나 하는 겁쟁이에 불과했다. 일어나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나는 이미 여행사로부터 환불받았어. 이 돈은 당신이 가져가서 빚 갚는 데 써. 남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번뜩였다. 돈을 돌려받았다고? 그럼 다행이다. 그럼 손해본 것은 없네?
고소 취하해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내가 맹세할게. 이제부터 당신 말만 듣고 돈 관리도 전부 당신한테 맡길게. 나는 비웃듯이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씁쓸하게 울려 퍼졌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당신은 모든 일이 어린아이들의 놀이처럼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돈은 되찾을 수 있지만 신뢰와 존중은 절대 되찾을 수 없어. 당신과 당신 가족은 나의 피와 땀을 짓밟았어. 당신 어머니 입에서 내가 남이라는 말이 나왔고, 당신은 나에게 가족에게 계산적이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 나는 서랍으로 이미 서명해둔 이혼 서류를 꺼내 남 앞에 던졌다. 서명해. 이것이 당신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야. 만약 당신이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나의 재산 분할 조건을 모두 받아들인다면 나는 한 여사의 형량을 낮춰주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 볼게. 그렇지 않다면 법이 끝까지 일하게 내버려 둘 거야. 남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는 조건을 대충 읽어보았다. 내가 집을 갖고 나머지 공동재산의 70%를 갖는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거의 빈손으로 나가야 했다. 당신, 너무 심하잖아. 남은 더 이상 강한 말을 사용하지 못하고 더듬거렸다. 당신이 다 가져가면 나는 뭘로 살아? 이 집은 내 노력도 들어간 건데? 당신의 노력. 나는 눈을 부릅떴다. 당신의 노력은 어머니가 아내 돈 훔치는 걸 도운 거야? 당신의 노력은 지난 5년 동안 당신은 엄마에게 돈 가져다 바치고 집안 모든 비용을 나한테 떠넘긴 거야? 내가 집을 갖는 건 내가 견뎌야 했던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보상받는 거야? 당신은 서명하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당신 어머니의 영상이 지금 이 시간에도 조회수가 오르고 있다는 걸 잊지 마. 남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비참하게 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펜을 들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나는 서류를 집어들어 서명을 꼼꼼히 확인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남을 향해 마지막 말을 했다. 당장 오늘 밤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 나는 당신 얼굴을 단 1초도 더 보고 싶지 않아. 남은 침울하게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옷을 챙겼다. 그의 뒷모습은 노인처럼 구부정했다. 그가 가방을 끌고 문으로 나설 때 나는 뒤에 대고 말했다. 잊지 마. 나는 법원에서 정식으로 이혼이 결정된 후에야 탄원서를 제출할 거야. 꼼수 부릴 생각하지 마. 문이 닫혔다. 나는 넓은 집에 혼자 서 있었다.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그것은 해방의 눈물이었다. 나는 시댁이라는 종양을 내 삶에서 완전히 도려냈다. 이틀 후 인터넷 폭풍이 가라앉지 않았을 때 나는 낯선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여보세요. 마이 씨 맞으시죠? 저는 투이 남편 덕입니다. 나는 놀랐다. 덕은 남의 매제였고 말이 없고 순해 보이는 남자였다. 투이가 항상 남편을 무시했기 때문에 나는 덕과 거의 교류가 없었다. 덕 씨,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전화했어요? 투이 때문에 선처를 부탁하려는 거라면 미안하지만 도와드릴 수 없어요. 아닙니다. 오해하셨어요. 덕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억눌린 감정이 담겨 있었다. 저는 가족을 대신해서 마이 씨에게 사과하려고 전화했고, 그리고 마이 씨에게 드릴 것이 하나 있어요. 저도 투이와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탐욕스러운 아내와 비도덕적인 처가 식구들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덕은 조용한 카페에서 나를 만나자고 했다. 그곳에서 그는 나에게 낡은 수첩을 하나 건넸다.
이건 투이가 짐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장부예요. 투이는 친한 친구들에게 자랑하려고 벌어들인 돈의 모든 내역을 적어두는 습관이 있었어요. 한번 보세요. 나는 수첩을 펼쳐들고 충격에 휩싸였다. 각 페이지에는 날짜, 금액, 그리고 돈의 출처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월, 질, 마이 언니 지갑에서 20만 원 훔침. 엄마가 그냥 가져가라고 함. 월, 딜, 남 오빠에게 마이 언니장 볼 돈 50만 원 달라고 함. 오빠가 바로 줌. 월, 질, 마이 언니가 욕실에 두고 간 금목걸이 팔아 150만 원 챙김. 지난 5년간 남의 방조나 묵인화의 투이 모녀가 나에게서 빼돌린 총액은 이번 유럽 여행에 사용된 7천만 원을 제외하고도 9,800만 원에 달했다. 분노로 내 손이 떨렸다. 나는 이 모든 세월 동안 호랑이를 길렀던 것이다. 덕씨, 고마워요. 나는 목이 메었다. 이건 정말 귀중한 증거예요. 제가 혹시 덕씨를 도울 일이 없을까요? 저는 마이 씨가 이 사건의 서류 사본을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그걸 증거로 법정에서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오려고요. 제 아이가 저런 엄마와 외할머니 밑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요. 좋아요. 안 변호사에게 최대한 지원해 드리도록 말하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날 오후 다시 내 휴대폰이 울렸다. 이번에는 런던에서 투이가 건 전화였다. 그녀는 목 놓아 울부짖었다. 마이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언니, 저 좀 용서해 주세요. 경찰이 여권을 압수했어요. 영구 추방의 입국 금지까지 시킨다고 협박해요. 언니, 남 오빠가 언니 돈 많으니까 조금 쓰는 건 괜찮다고 해서 제가 감히 손을 댄 거예요. 남 오빠가 언니는 바보고 속이기 쉽다고 했어요. 모든 것은 남 오빠가 엄마와 저를 부추긴 거예요. 나는 재빨리 통화 녹음 기능을 켰다. 다시 말해봐, 남이 어떻게 부추겼는데? 남 오빠가 언니 카드 가져가서 쓰라고 했고 비밀번호도 알려줬어요. 언니는 돈은 버는데 쓸 줄 모른다고 시댁 식구들이 대신 써줘야 한다고 했어요. 언니, 저 솔직하게 다 불었어요. 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이 녹음 파일을 손에 넣은 나는 남이 단순한 공범이 아니라 그동안 내 재산을 빼돌리는 일의 주범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철벽 증거를 확보했다. 다음 날, 한 여사와 투이는 비자가 취소되어 예정보다 일찍 본국으로 추방되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 여사는 반성하기는커녕 내가 다니는 회사로 곧장 들이닥쳤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리셉션 로비로 돌진하여 소리쳤다. 마이 어딨어? 마이 당장 나오라고 해. 이 버릇없는 며느리, 사기꾼. 시어머니를 해치고 시누이의 살 길을 막아. 너 당장 나와. 내가 내 몸을 찢어버릴 거야. 회사 경비원들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그녀는 런던 공항에서처럼 바닥에 드러누워 떼쓰기 시작했다. 내 동료들은 수군거렸고 손가락질했다. 나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침착하고 당당하게 걸어나갔다. 나는 경비원들에게 물러나라는 손짓을 했다. 저를 만나고 싶으신 거죠? 회의실로 들어오시죠. 한 여사는 엉금엉금 기어 일어나 씩씩거리며 나를 따라 큰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곳에는 빔 프로젝터가 켜져 있었고 호기심에 가득 찬 많은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감히. 마이, 너 아주 잘났다. 내가 감히 경찰에 신고해서 나를 잡아가게 해? 내가 내 시어머니야. 너는 불효막 심한 년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내 휴대폰을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대형 화면에는 한 여사가 히스로 공항에서 발악하며 떼쓰는 영상이 떴다. 국제 및 한국 네티즌들의 욕설 댓글이 함께 보였다.
그녀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한 여사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그녀는 화면을 올려다보았다가 자신을 경멸하고 비웃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둘러보았다. 잘 보라고. 나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초상화입니다. 며느리의 돈을 훔치고 국제적으로 떼를 써서 국가 망신을 시킨 탐욕스러운 시어머니 말입니다. 귀하신 따님이 당신과 당신 아들이 돈 훔치도록 부추겼다고 자백한 증거 영상도 틀어줄까요? 한 여사는 말문이 막혔고 손발이 떨렸다. 방금 전의 기세는 완전히 사라지고 극도의 두려움만 남았다. 그녀는 더 이상 내 앞에서 어떤 권위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장 우리 회사에서 나가세요. 나는 문을 가리켰다. 만약 다시 소란을 피운다면 당신이 짊어진 절도죄에 더해 업무방해죄로 경찰을 불러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감히 아무도 쳐다보지 못하고 밖으로 터벅터벅 걸어나갔다. 그것은 그녀가 공들여 쌓아올린 유해한 가부장적 제국의 최종적인 몰락이었다. 회사에서 소동이 있은 후 나의 명성은 훼손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존경받게 되었다. 사장님이 나를 방으로 부르셨는데 질책이 아니라 중요한 결정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마이 씨, 개인적인 위기를 처리하는 방식을 보았습니다. 아주 강인하고 결단력이 있어요. 부산지사가 지금 조직을 재정비할 강단 있는 영업부장이 필요합니다. 마이 씨를 그곳으로 보내고 싶어요. 연봉은 2배로 인상하고 처우도 훨씬 좋아집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은 내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기회였다. 새로운 환경, 역동적인 도시, 그리고 무엇보다 전 남편 가족에게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다. 동의합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나는 들뜬 마음으로 승진 발령을 받았다. 하지만 바로 이때 내 몸에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껍고 이유 없이 피곤했다. 직감적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확인했다. 2줄의 빨간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나는 망연자실했다. 임신이었다. 남과 내가 3년 동안이나 간절히 바라던 아이가 우리의 결혼 생활이 산산조각 났을 바로 이 시점에 찾아온 것이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 의사는 임신 6주이며 태아의 심장 박동이 건강하다고 했다. 나는 배에 손을 얹었다. 감정은 뒤섞였다. 엄마가 된다는 기쁨과 미래에 대한 걱정. 만약 남과 그의 가족이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들은 분명 아이를 빌미로 권리를 요구하거나 양육권을 주장하거나 심지어 나에게 돌아오라고 강요할 것이다. 그들의 탐욕스럽고 뻔뻔한 본성을 생각할 때 이 아이는 그들이 나에게서 돈을 뜯어내는 도구가 될 것이다. 안 돼. 절대로 그렇게 되게 할 수 없어. 이 아이는 내 아이, 오직 나만의 아이다. 이 아이는 그 독성이 강한 가족 환경에서 자랄 수 없다. 겁쟁이를 아빠라고, 도둑을 할머니라고 부르게 할 수 없다. 나는 임신 사실을 비밀에 붙이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남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꽃과 선물을 들고 와서 뉘우치는 남편 역할을 하려고 애썼다. 그는 내가 곧 승진하고 돈을 많이 벌게 될 것을 알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 한 것이다. 마이, 지나간 일은 잊자. 내가 잘못했어. 엄마도 이제 우리 부부 일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 이혼 취하해줘. 우리 아이 낳고 행복을 다시 만들자. 나는 남을 바라보았다.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메스꺼움을 억눌렀다. 남, 잘 들어.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회복할 것이 없어. 나는 이미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고
조정기일도 잡혔어. 법정에 나갈 준비나 해. 하지만 우리 정이 있잖아. 남이 애원했다. 나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했어. 정,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당신의 정이 얼마나 가치가 있었는데? 7천만 원이야? 아니면 9,800만 원이야? 돌아가. 내가 경비원을 부르게 만들지 마. 나는 단호하게 등을 돌렸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남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였다. 나는 그를 아쉬워해서 우는 것이 아니었다. 태어나지도 않은 채 아빠가 없게 될 뱃속의 아이가 안쓰러워서 우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악의 아빠를 두는 것보다 아빠가 없는 것이 낫다. 나는 다가오는 재판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나는 모든 증거를 사용하여 남이 신속하게 이혼에 동의하고 내 뜻대로 재산을 분할하도록 압박할 것이다. 나는 임신 사실을 막판에 혹은 이혼이 완전히 끝난 후에야 공개하여 양육권을 온전히 확보할 것이다. 나는 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 나 임신했어. 하지만 이건 절대 비밀이야. 나는 배가 부르기 전에 이혼을 끝내고 단독 양육권을 따내야 해. 사건 진행 속도를 좀 높여줄 수 있을까? 안은 전화기 너머로 소리쳤다. 뭐라고? 너 임신했어? 세상에, 기가 막히네. 좋아, 내 뜻을 이해해. 그들이 내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아이를 볼모로 재산과 양육권을 흥정하려 들 거야. 속전속결로 끝내야 해. 전략은 확정되었다. 나는 아이의 존재를 마지막 비밀 무기로 사용할 것이다. 이 법적, 심리적 싸움은 나 자신과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겨야 했다. 마침내 법정 출두일이 다가왔다. 서울의 하늘은 법원의 조정실처럼 답답하고 잿빛이었다. 나는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의 당당한 태도로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방으로 들어섰다. 옆에는 아주 사소한 디테일까지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한 변호사 안이 있었다. 맞은편에는 남이 앉아 있었는데 눈에 띄게 초췌하고 위축되어 있었다. 그는 감히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의 옆에는 국선 변호사가 앉아 있었지만 그 역시 우리가 제공한 불리한 증거들을 본 후로는 의뢰인에게 별 흥미가 없어 보였다. 조정 재판을 주재하는 판사가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양측의 희망사항과 재산 분할 문제를 물었다. 예상대로 남은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다. 그는 집이 결혼 생활 중 형성된 재산이라는 이유로 분할을 요구했지만 나는 이미 집 구입 자금의 대부분이 내 부모님과 내 수입에서 나왔음을 입증한 상태였다. 남은 목소리를 쥐어짜냈지만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려 애썼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혼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재산은 반반 나눠야 합니다. 저도 직장에 다녔고 이 집에 기여했어요. 저를 빈손으로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7천만 원은 여행사에서 이미 환불했으니 그녀는 손해본 것도 없지 않습니까? 나는 남을 바라보았다. 연민과 경멸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이 지경이 되고도 그는 여전히 탐욕스럽고 뻔뻔했다. 나는 아내게 눈짓했다. 나의 변호사 친구는 침착하게 두꺼운 서류철을 판사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재판장님, 이것은 남 씨의 가족에 대한 재정적 의무에 관한 추가 증거입니다. 안은 또렷하게 말했다. 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남 씨는 공동 재산에 기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함께 의뢰인 마이 씨의 개인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이 수첩은 남 씨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훔친 돈의 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장부이며 총액은 지난번 7천만 원 사건을 제외하고도 9,800만 원에 달합니다. 또한
남 씨가 절도 행위를 부추긴 주범임을 확인하는 녹음 파일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장부와 녹취록 기록을 살펴봤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남을 돌아보았다. 남 씨, 이 증거들에 대해 의견이 있습니까? 남은 입이 떡 벌어졌고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내가 투이의 기록이 담긴 수첩을 가지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부인하려 했지만 재판장의 엄격한 시선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판사가 말을 이었다. 부부간의 갈등이 심각하고 혼인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재산에 관해서는 각자의 기여도와 귀책 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판결을 내리기 전에 두 분께 마지막으로 절차적인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두 분 사이에 공동의 자녀가 있습니까? 아니면 마이 씨는 현재 임신 중입니까? 법정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남은 평소처럼 없다는 대답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나를 쳐다보았다. 그는 우리가 아직 아이가 없다고 확신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배에 손을 얹었다. 이 연극의 막을 내릴 시간이었다. 재판장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임신 6주 차입니다. 남은 용수철처럼 튀어올랐고 눈을 크게 뜨며 놀랐다. 뭐라고? 너 임신했어? 누구애야? 당연히 당신 아이죠.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이혼한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저는 법원이 재산 분할 시 산모와 태아의 권리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이 사실을 공개합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이 집이 필요하며 당신이 주장하는 미미한 재산 분할 몫을 대신하여 일시적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남은 잠시 멍해 있더니 그의 얼굴이 이상하게 변했다. 놀라움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다시 계산적인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는 이 아이가 자신을 나와 연결시킬 수 있는 마지막 구명줄 또는 최소한 재산을 붙잡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재판장님, 의견을 바꾸겠습니다. 남은 흥분한 목소리로 빠르게 말했다. 제 아내가 임신했으니 저는 더 이상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이를 돌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이혼하더라도 저는 아이의 양육권을 원합니다. 저희 집안은 대가 끊길 위기이고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손주를 기다리셨습니다. 아이가 젖을 뗄 때쯤 저에게 양육권을 넘겨준다면 저는 그녀가 요구하는 모든 재산 분할 조건에 동의하겠습니다. 나는 법정 한가운데서 크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 모두가 움찔했다. 남, 당신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아내의 돈을 훔치기 위해 어머니 말씀에 꼼짝 못하는 나약한 남자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방금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국제적 망신을 당한 할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겠다고? 어느 법원이 그런 유해한 교육 환경에 아이를 맡길 거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판사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재판장님께 제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이를 양육할 충분한 재정 능력과 안정된 주거 환경, 그리고 훌륭한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와 그의 가족은 법적 문제와 도덕적 타락에 연루되어 있어 양육권을 다툴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아이의 단독 양육권을 요구하며 그가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면접교섭권도 필요 없습니다. 안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민법상 만 36개월 미만의 자녀는 어머니가 양육권을 갖게 됩니다. 남 씨와 그 가족의 법규 위반 및 도덕적 행위를 고려할 때 저희는 법원이 아이의 발전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남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땀을 비오듯 흘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다. 아내,
돈, 그리고 이제는 친자식을 양육할 권리까지. 명백한 증거와 명확한 법률 규정 앞에서 남의 흥정은 무의미했다. 조정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결론이 났다. 법원은 이혼을 승인했다. 나는 아이의 단독 양육권을 얻었다. 재산 분할에 있어서 남이 공동재산을 탕진하게 한 귀책 사유와 개인 재산 절도 방조 행위가 입증되었고, 내가 임신하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게 된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집과 나머지 재산의 70%를 나에게 귀속시켰다. 남은 예금에서 소액의 현금만 받았지만 그마저도 나의 요구에 따른 일시적 양육비 지급 의무를 보장하기 위해 즉시 지급 정지되었다. 법원을 나서면서 나는 자유의 공기를 가슴 가득 들이마셨다. 남은 법원 문 앞에 홀로 서서 절망적으로 내 뒷모습을 바라보았지만 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몇 주 후, 한 여사에 대한 형사재판이 열렸다. 그녀가 저지른 모든 행위에도 불구하고 나로부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었다. 대규모 재산 절도 혐의와 공공질서 문란 행위는 인정되었으나 피고가 고령이고 이전에 전과가 없음,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전액 환불받았다는 점이 참작되어 법원은 한 여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비록 수감되지는 않았지만 이 판결은 한 여사에게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겼다.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고 이웃을 만날 용기도 없이 집안에만 칩거하며 세월을 보냈다. 투이의 대가는 더욱 가혹했다. 그녀의 남편 덕은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마쳤다. 투이의 도벽과 방탕한 소비 습관이 기록된 장부, 그리고 그녀가 안정된 직업이 없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은 덕에게 양육권을 부여했다. 투이는 모든 것을 잃고 낡은 아파트에서 한 여사와 함께 살게 되었고 매일 어머니의 신세 한탄과 욕설을 들어야 했다. 남은 아내, 아이, 집을 잃고 절도 공범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쓴 후 더 이상 이전 직장에 얼굴을 내밀 수 없었다. 남의 상사는 그를 산골짜기 먼 지사로 전근 보냈고 월급도 절반으로 줄였다. 그것이 자신의 행복을 가족에게 파괴하도록 내버려 둔 주관 없는 남자에게 내려진 합당한 처벌이었다. 나는 나를 상처 입혔던 모든 이들을 마지막으로 되돌아보았다. 그들은 스스로 뿌린 대로 거두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부산은 나를 눈부신 햇살과 활기차고 분주한 삶의 리듬으로 맞이했다. 서울의 침울한 분위기와 달리 이곳은 나에게 재탄생, 에너지, 그리고 희망의 감각을 선사했다. 나는 공기가 맑고 녹지가 많으며 보안이 철저한 해운대 근처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다. 아이를 낳아 기르기에 완벽한 환경이었다. 부산지사에서의 새로운 업무는 예상보다 더 바빴지만 일에 몰두하면서 과거의 모든 근심을 잊을 수 있었다. 오랜 경험과 풍파를 겪으며 단련된 강인함으로 나는 빠르게 나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불과 석 달 만에 영업부 전체의 실적을 끌어올렸고 동료들의 존경과 경영진의 신뢰를 받았다. 나는 긴장되지만 흥미진진한 전략회의에서 일의 즐거움을 찾았다. 매일 저녁 퇴근 후에는 단지 내 공원을 산책했고 날마다 불러오는 배를 쓰다듬었다. 나는 아이의 태명을 본이라고 지었다. 보는 인생이 나에게 보상해준 가장 멋진 선물이었다. 나는 아이에게 엄마와 단둘이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줄 밝은 미래에 대해 속삭이곤 했다. 나는 임산부 요가 수업과 출산 준비 수업을 등록하며 아이가 태어날 날을 꼼꼼하게 준비했다. 내가 진통을 시작하던 날, 부산에는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졌다. 아는 서울에서 날아와 내가 부족했던 가족의 역할을 대신해 옆을 지켜주었다. 살을 찢는 듯한 고통이 6시간 동안 이어졌지만 아들의 첫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
의사 선생님이 갓 태어난 본을 내 가슴 위에 올려놓았다. 붉은 피부, 감겨있는 눈, 하지만 작은 입으로 궁예하고 울고 있었다. 나는 아이를 따라 울었다. 벅차오르는 행복의 눈물이었다. 안녕, 아들아. 엄마의 세상에 온 것을 환영해. 우리 이겼어. 본은 건강하고 영리하며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랐다. 아이는 내가 분투할 수 있는 무한한 동기부여가 되었다. 나는 출근할 때 아이를 돌봐줄 믿을 만한 부모를 고용했고 저녁 시간과 주말은 온전히 아이와 함께 보냈다. 싱글맘으로서의 삶은 고되긴 했지만 웃음소리와 평화로 가득했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비아냥거리는 말에 눈물 젖은 밥을 먹을 일도 없었고 남편의 나약함에 실망할 일도 없었다. 오직 나와 본 우리만의 세상에서 자유롭고 독립적이었다. 어느 주말 저녁 업무 이메일을 확인하던 나는 스팸함에서 낯선 메일 한 통을 발견했다. 제목은 단 2글자, 미안. 남이었다. 나는 호기심에 메일을 열어봤다. 꽤 길었고 글쓴이의 혼란스러운 심정이 느껴지는 엉망진창의 문장들이었다. 남은 지금 산골짜기 먼 곳에서 너무나 비참하게 살고 있으며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썼다. 그는 내가 해준 밥과 나의 보살핌을 그리워한다고 했다. 그는 어머니와 여동생의 말을 들어 가정을 잃은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다. 편지 말미에 남은 이렇게 덧붙였다. 당신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어. 내가 아버지로서 아이를 인정할 자격은 없다는 것을 알지만 언젠가 당신이 아이의 얼굴을 보여주기를 바라. 엄마의 빚을 갚기 위해 회사 차원으로 앙골라의 해외 근로자로 가게 됐어. 아주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아. 당신과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 1000번, 10,000번 미안해. 편지를 다 읽은 후 내 마음은 가벼워졌다. 더 이상 원망도 분노도 없었고 오직 무관심만이 남았다. 이 사과는 너무 늦었고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나는 답장하지 않고 조용히 정구 삭제 버튼을 눌렀다. 과거는 끝났다. 나는 옛날의 어떤 그림자도 내 아들의 미래를 괴롭히는 것을 원치 않았다. 아내에게서 들은 바로는 서울에서 한 여사의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고 했다. 한 여사는 우라병으로 인해 잔병 치레를 달고 살았고 투이는 인터넷으로 소소한 물건을 팔았지만 태도 문제로 손님들에게 계속 공격을 받아 생활고에 시달렸다. 궁핍한 생활로 인해 모녀는 하루 종일 서로 싸우고 비난하며 지낸다고 했다. 이것은 양심 없이 탐욕스럽게 사는 자들에게 예고된 결말이었다. 나는 아들 본을 안고 발코니로 나갔다. 불빛으로 반짝이는 황홀한 도시 야경을 바라보았다. 시원한 낙동강 바람이 불어왔다. 본은 반짝이는 불빛을 보고 입을 크게 벌려 웃었고 작은 손으로 내 손가락을 꽉 쥐었다. 엄마랑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자, 아들아. 아무도 우릴 다시 상처 입힐 수 없어. 나는 아이의 이마에 가볍게 입 맞추었다. 내 눈앞에는 별이 가득한 광활한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좋은 일들만 약속하고 있었다. 나는 폭풍우를 뚫고 온 여자, 마이. 이제 삶의 한가운데에 당당하고 자유롭게 서 있다. 나의 새로운 인생은 정말로 지금부터 시작이다. 결론 탐욕스러운 시댁에 대한 통쾌한 결말. 시어머니는 절도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나약했던 남편은 빈털터리가 되어 아내와 아이를 모두 잃었으며 뻔뻔했던 시누이는 이혼당했다. 나는 배신의 늪에서 일어나 당당하고 자유로워졌다. 이 이야기는 뼈아픈 교훈을 준다. 여성들은 결코 맹목적으로 희생해서는 안 된다.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증거를 확보하며 자신과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때 잔인해질 준비를 하라.
이 이야기가 흥미롭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다음 흥미로운 사회 심리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